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2007년 2월 4일 일요일, 그날은 슈퍼볼 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곳저곳엔 슈퍼볼을 관람하려는 인파로 가득 찼죠. 미국 텍사스주 에블린에 위치한 한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33살 체러티 또한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어느덧 자정을 넘긴 밤 12시 반. 갑자기 경찰들이 가게로 들어오더니 체리티를 찾아옵니다. 불길했죠. 기니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4살 된 딸이 있으시죠?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있던 어린 딸 엘라가 사망했다? 왜? 갑자기? 그런데 악몽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엄마 체리티의 머릿속을 스치는 또 한 사람,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 페리스인데요. 체리티는 남편 없이 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 페리스는 겨우 13살이었죠. 체리티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은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합니다. 페리스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1시간 전인 2월 4일 밤 11시 42분. 911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앳된 목소리의 소년인데 자신을 13살의 페리스라고 밝혔죠. 그때 실제 음성 함께 들어보실까요? Abilene 911. Hello? Abilene 911, go ahead. I accidentally killed somebody. You think you killed somebody? No, I know I did. I woke up and I was hallucinating. You were hallucinating? Yes, and I thought my sister was a demon and I killed her. I want you to start CPR, okay? No, I know for a fact that she did because Do you want to go ahead and try? It might still help, okay? No, I don't need to hope because... Come on, Darius, work with me. I want you to put your hands on her chest, okay? And I want you to push 30 times. I want you to count. 1, 2, 3, 4, 5, 6, Darius? 그러니까 전화 내용인즉슨 페리스가 환각에 빠져서 4살 된 여동생 엘라를 악마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든 여동생을 칼로 여러 번 찔렀고 정신을 차린 후에야 911에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구조대가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했는데 엘라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가 낭자한 침대에 엎드린 채 몸에는 여러 군데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죠. 범인이라고 자처하는 페리스는 어쩐지 차분한 표정으로 동생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즉각 경찰에 체포되었고요. 엄마 체리티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구치소에 있는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보자마자 꽉 끌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아이가 아이를 살해한 너무도 비극적인 사건,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엄마가 된 심정을 우리가 쉽게 헤아리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페리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우뚝 서 있기만 했어요. 어쩌면 전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사망한 엘라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라에게서 목이 졸린 흔적과 구타의 흔적, 그리고 17번이나 칼에 찔린 흔적이 동시에 발견된 겁니다. 근데 독특한 건 이 상처들의 깊이가 매우 얕았다는 거죠. 이상하죠? 페리스가 환각 상태였고 동생을 악마로 착각해서 겁먹고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범행을 저지른 정황입니다. 목도 졸랐고 구타도 했고 칼로 찌르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앞서 911 신고를 했을 당시에 페리스가 이 상담 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해라 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있던 엘라 시신은 엎드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즉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충격적인 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페리스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바지와 또 엘라의 옷에서 정액 반응이 나옵니다.
페리스의 휴대폰을 보는데 범행을 하기 직전에 가학적인 포르노를 시청한 기록도 있었고요. 정말 너무나 믿기 힘든 이 정황들이 막 쏟아지니까 엄마는 그제서야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면회 갔을 때 아주 냉정하게 묻게 되죠.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너 혹시 동생 일부러 죽였니? 그 순간 빤히 엄마를 쳐다보던 페리스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네 존나 멍청해. 와, 왜 무슨 반응이죠? 아이가 엄마와 또 자신을 수사하는 이 수사관까지 모두 조롱하고 있는 듯 했어요. 경찰 조사는 계속됩니다. 페리스는 동생을 왜 죽였냐라는 동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였대요. 원래는 엄마도 죽이려고 했는데 타겟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죽는 때 느껴지는 고통은 10분, 15분이면 끝나지만 엄마가 자식이 죽었다면 평생 동안 고통을 느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라를 죽임으로써 엄마가 더 고통스러울 거라는 이야기. 와, 아니 도대체 왜 엄마를 향해서 이토록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혹시 학대를 받았던 건 아닐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체리티의 삶 전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4년생인 체리티는 큰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 경제적으로 꽤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혼란이 시작되죠. 이후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게 흘러갑니다. 엄마 카일라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 7번의 재혼과 이혼을 반복해요. 근데 또 이 와중에 딸 양육에는 그닥 관심이 없어 보였죠. 돈은 궁핍하지 않았지만 체리티는 완전히 방치가 된 채 무관심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녀는 점점 반항을 했고요. 17살에는 끝내 헤로인에 중독되고 말아요. 근데 이때 친엄마의 반응이 좀 놀라운데 딸한테 $100를 주면서 아예 집을 나가서 마약할 곳을 찾아서 살아가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일반적인 엄마의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 체리티는 혼자서 삶을 꾸려나갔고 한편 약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더 피폐해질 무렵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 아빠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부터 체리티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죠. 그녀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꼈는지 즉시 약을 끊었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1993년 10월 10일 체리티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고 그게 바로 아들 페리스입니다. 페리스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다고 해요. 특히 창의성과 예술 분야에 거의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냈는데 IQ 검사에서 받은 점수가 무려 141입니다. 참고로 IQ가 보통 140이 넘으면 천재로 불린다고 하죠. 엄마 체리티는 페리스가 내 인생을 거의 구했다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아들을 끔찍히 여겼습니다.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족의 부재가 그녀에겐 큰 상처였죠. 아빠 어릴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많은 남자들과 어울렸지만 딸에게는 매정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체리티는 내 자식만큼은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하길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체리티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둘째 딸 엘라를 얻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남친과의 관계는 금방 끝이 났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새 아들 페리스와 딸 엘라까지 소중한 두 자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페리스의 이상 행동이 감지된 게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요. 아이가 동생의 존재를 굉장히 격렬하게 부정을 하는데 그 거부 반응이 거의 임신 내내 계속됐다고 해요. 엄마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첫째가 둘째를 질투하는 건 좀 흔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상 엘라가 태어나니까 페리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꽤 의젓한 오빠가 되어줍니다. 남매 간의 그 흔한 다툼도 없었고요. 남매는 정말 다정하고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페리스가 11살쯤 됐을 때 엄마 체리티가 하고 있던 이제 작은 비즈니스가 실패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또다시 약물에 손을 댑니다. 이번엔 코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11살이었던 어린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요. 체리티가 이때 한 6개월간 코카인에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모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체리티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약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엄마에게 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6년의 어느 날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에 이들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오빠가 동생의 장난감을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가 막 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엄마는 훈육 차원에서 아들 페리스를 혼내게 돼요. 근데 순간 아이가 주방으로 뛰어가더니 잠시 후 손에 부엌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막 칼을 휘두르면서 엄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간신히 달래고서야 상황이 진정됩니다. 하지만 난데없는 일에 엄마는 꽤 큰 충격을 받았고요. 결국 고민 끝에 페리스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돼요. 이때 병원에서는 정신감정이 진행되었죠. 근데 그 결과는 좀 뒤늦게 세상에 공개됩니다. 페리스는 이미 상당한 살인과 자살 충동에 휩싸여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체리티가 그 당시 이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얼마 후에 페리스는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고요. 또다시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문제의 2007년 2월 4일 저녁 엄마는 식당에 출근을 했고 집에는 13살 페리스와 4살 엘라 그리고 그들의 보모가 함께 있었죠. 보모가 저녁 식사를 챙겨줬고요. 다음에 엘라를 먼저 방에 데려가서 잠을 잘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때 페리스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10시쯤이 되니까 엘라가 잠에 들었죠. 페리스가 보모한테 다 자니까 일찍 가셔도 되지 않겠냐? 라고 좀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모가 이때 아이들만 남겨놓고 집을 나서게 돼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페리스는 부엌칼을 들고 동생 방으로 들어갔고요. 엘라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찌르게 되죠.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엘라의 가슴과 손목, 팔뚝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페리스의 행동이 더 기이했어요. 다시 자기 방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들어가더니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6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911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동생을 죽인 것 같아요. 동생이 악마의 씨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수를 했던 겁니다. 통화에서 막 울먹였었잖아요.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환각에 빠진 것도 아니고 동생을 악마로 착각한 적도 없고 심폐소생술도 당연히 하지 않았죠. 소리만 냈던 겁니다. 뒤늦게 이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서야 페리스는 엄마와 구조대원들, 경찰들을 다 비웃으면서 네? 제가 살인 저지른 거예요 라고 범죄를 자백하게 되죠. 와,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페리스는 살인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서 엄마를 향한 복수라고 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정확히 그래서 뭐에 화가 났냐, 뭘 복수하고 싶었냐를 알아내야 할 텐데 미스테리하게도 경찰조차 끝내 이 부분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짐작하기를 엄마가 코카인에 중독되었을 때 좀 아들이 힘들어했잖아요. 그거가 동기가 됐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걸로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어딘가 부족한 듯 하죠. 사실 페리스는 경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엄마가 그때 약에 취해서 화가 났다라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러 분석이 나왔지만 엄마가 엘라를 임신했을 때 동생에 대한 질투를 느꼈고 이에 이제 4년이 지난 후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아니,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난 4년간 동생하고 너무도 우애좋게 지냈어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페리스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을 살인한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엘라를 찔렀고요. 제가 칼을 천천히 꺼냈어요. 그 느낌이 마치 마시멜로나 매트리스를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아주 표현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경찰 또한 이 진술들을 들어보면서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과 그 느낌을 일부러라도 좀 관찰하고 예리하게 기억하려는 듯 하는 느낌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이코의 살인 본능을 복수라는 핑계로 포장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죠. 페리스와 엘라 옷에서 왜 정액 반응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처음에 페리스가 동생을 이제 겁탈했다라고 진술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나 사실 그거 엄마 열받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실제로 엘라의 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페리스가 진술을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사실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동생을 살해한 페리스 베넷은 명백한 사이코패스로 판정됩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 또는 10대를 과연 사이코로 판단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일부의 학자들은 뇌가 아직 애들이 완벽하게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그냥 어린 아이라서 한 행동이 사이코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또 반대쪽에 서 있는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의 증상은 5살 미만의 어린아이에게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페리스 베넷의 재판은 소년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년범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형량 징역 40년이 선고되죠. 만약에 얘가 성인이었다면 종신형을 받고도 남았을 사건입니다. 재판 당시 피해자의 엄마이자 가해자의 엄마인 체르티는 이 법정에서 자기가 어느 쪽에 앉아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그녀는 결국 가운데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는 다소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체리티는 결국 딸을 죽인 아들을 용서합니다. 수감이 된 아들을 계속 찾아갔고요. 대화를 시도했죠. 처음엔 쉽지 않았다고 해요. 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들이 엄마를 벽에 밀치고 막 목을 조르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도 벌어졌죠. 페리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 석방되면 엄마 찾아가서 죽일 거다 라는 정말 거친 협박을 거리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페리스의 석방 날짜는 2047년 2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2027년부터는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당신 지금 아들 찾아갈 게 아니라 이름 바꾸고 이사 가야 한다. 당신 사이코 아들이 언제 찾아서 죽일지 모른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체리티는 꿋꿋하게 아들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6년이 지난 2013년 체리티는 피닉스라는 이름의 남자아이 셋째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 큰형의 존재에 대해 알려줄 생각이라고 하죠. 글쎄요. 물론 그녀의 결정이겠지만 과연 막내 피닉스가 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체리티는 자서전을 냈는데 그 자서전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은 사이코패스입니다. 나는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나는 아들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끝까지 엄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